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학당 학습의 기초,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계약금, 위약금 이런 개념 주위에 이와 관련된 다른 개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들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의 기능은 매우 다양한데요. 구체적으로 계약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물론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금의 기능은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증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기능입니다. 계약금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이러한 증약금의 기능은 하지요. 그런데 이 계약금은 증약금뿐만 아니라 해약금, 위약금의 기능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해약금과 위약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상정을 하겠습니다. 갑토지가 있는데요. A가 소유자입니다. A가 B와 매매계약을,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1,000원입니다. 이 계약 체결 당일 4월 1일 날 B가 A에게 1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 100원, 이것이 계약금입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은 이미 이렇게 첫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일날 지급한 100원 외에 4월 14일 날 400원 중도금, 그리고 4월 30일 날 500원 잔금, 이렇게 100원, 400원, 500원 이 합쳐져서 매매 대금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인 A는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4월 30일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게 이 사안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사례에서 4월 1일 날 B가 A에게 계약금으로 100원을 지급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지급한 B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100원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금을 수령한 A는 그 100, 200원이죠. 이 100을 상환하면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느냐면요. 이 B의 입장에서는 갑과 유사한 이 을토지가 있는데, 을토지를 가령 700원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100원을 포기해도 B에게 이득이 되죠.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볼까요? A 입장에서는 C라는 사람이, 가령 C라는 사람이 갑토지를 2,000원에 산다고 해요. 이렇다고 한다면 A로서는 200을 포기해도 C와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겠죠. 바로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이 바로 해약금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은 자유로운 해제의 대가입니다. 이것이 해약금입니다. 따라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문제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약 당사자 누가 계약을 위반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해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게 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 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 시기를 이행에 착수하기 전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법원 1997년 판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계약금이 위약금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위약금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위약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요. 이것은 계약 위반의 경우에 계약 위반자가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입니다. 자, 계약을 할 때에 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저 사람이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가를 내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내 영업비밀이 공개된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게 되면은 실제 입은 손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보다 적든 많든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예정된 바로 그 손해배상액으로 종결이 됩니다. 가령 10억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10억을 합의를 했는데 실손해가 15억이 나왔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해서 그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가 10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5억이라고 하는 손해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5억을 더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약금의 두 번째 유형은 위약벌입니다. 이것은 계약 위반에 대한 벌로서 지급하게 되는 금전입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실손해에 대한 배상을 추가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차이가 있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자, 그러면 위약금 약정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 이거 판단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물론 그 판단은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런 때에는 398조 사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금과 위약금 약정의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매우 적절하게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그러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당사자의 의사이겠죠. 이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매우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이 위약금의 기능을 하는 것과 관련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례를 가지고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앞에서 든 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A, B 간의 계약서에 계약금 100원이었죠? 그 계약금을 지급한 것 외에 그거 외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이 없죠. 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네. 두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A, B 간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관한 합의와 별도로 계약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가령 200원을 지급한다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이런 경우는 계약금과 별도의 위약금 약정 이거죠. 이거 이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고 있죠. 계약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200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네. 자, 이 위약금 약정이 있는데 위약금 약정에 대해서 이것이 손해배상 예정일지 아니면 위약벌일지 이거는 뭐 의사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뭡니까? 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우에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다시 말해서 위약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위약금 문제는 계약금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네, 바로 이 특약에 의해서 이 특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계약금의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AB 간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관한 합의가 있고 그와 아울러서 이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이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문구냐면은 이거죠. 매수인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건 그냥 해약금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있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조문에서 계약 위반 시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제5조의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기능을 하고 있죠. 특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A는 B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00원, 즉 100원의 배액이죠. 이것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B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B는 A에게 이미 지급한 100원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약금과 위약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